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만나는 초대 손님은 그야말로 종횡무진, 소설, 수필, 인터뷰, 요즘은 본인이 쓴 소설의 드라마 각본까지 맡고 계신다죠. 출판사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이슬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슬아 작가는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는 부지런한 혁명가로 호명되며 2014년 데뷔 후 수필과 소설, 칼럼, 서평, 인터뷰, 서간문, 그리고 드라마 각본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매일 한 편씩 이메일로 독자들에게 글을 보내는 일간 이슬아로 출판계를 들썩이게 만들며 우리 시대의 대표 에세이스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 장편 소설 가녀장의 시대에서 나온 가녀장이라는 표현은 SNS와 신문 칼럼에서 회자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책은 일본, 대만에 이어 영어와 이탈리아 판권도 판매, 전 세계 독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슬아 작가가 직접 각본에 참여, 드라마로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정릉에서 해엄 출판사를 운영 중이며 심신단련, 깨끗한 존경, 부지런한 사랑, 새 마음으로 등 다수의 책을 썼습니다. 이슬아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6년 만에 뵙는 거죠? 맞아요. 저 장강명 작가님 정말 다시 뵙고 싶었어요. 저도요. 네. 제 첫 책 나온 직후에 일간 이슬아 수필집. 네. 그때 진행하시던 팟캐스트에서 완전 신인 때 만났었습니다. 그때 양다솔 작가님도 같이 오셨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에 저희가 한 번인가 잠깐 스쳐가듯이 뵌 적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6년인데 저는 그 사이에 책을 6권을 내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한 12권? 맞아요. 많이 냈어요. 제가 조금 왕성한 편입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걸 성취를 하셨고, 책도 아까 성우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맞아요. 에세이, 소설, 인터뷰집 내시고 또 작가님 삶을 둘러싼 변화도 많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유부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당히 문란하게 살고 싶었는데 상당히 한 남자로 고정된 삶을. 지금 굉장히 이제 정절을 지키면서 아주 순애보로 접어들게 그렇군요. 되었습니다. 그 남편분께서 굉장히 너무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두 분이 계시면 이렇게 가끔 인터뷰 사진 나오면은 너무 잘 어울리고. 정말요. 네. 남편분도 나중에 저희가 게스트로 모실 수 있죠. 네. 그래 주시면 너무 영광이고요. 네. 제가 그때 첫 만남 때도 느꼈었는데 장강명 작가님 만나 뵌다고 해서 되게 제가 긴장하고 갔던 생각이 나요. 왜냐면 글로 만난 장강명 작가님은 약간 저는 조금 차갑게 느꼈었거든요. 네. 장강명 작가님 문장의 온도가 막 엄청 따뜻하고 이러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네. 근데 만났는데 너무 상냥하신 거예요. 이게 다 컨셉이에요. 원래 좀 사연은 그러신 맞고요. 책에서 보면 장강명 작가님 좀 냉소적인 분이신 게 분명한데. 냉소적입니다. 눈이 처져가지고 안 냉소적으로 보이는 것일 뿐. 네. 말로는 항상 온도가 더 높으셔서. 그래서 라디오, 저 최근 방송 다 너무 애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갭 차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시작도 이렇게 훈훈한데 이 온도 그대로 그냥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근황이나 최근에 이제 이루신 것들 아마 저희가 내일 2부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드라마 얘기는 하나 좀 하고 가고 싶어요. 드라마 요즘 각본 쓰고 계신다면서요? 맞아요. 아까 그 성우분께서 너무나 멋지게 저를 굉장히 성공한 작가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굉장히 성공한 작가 맞죠. 드라마도 막 너무나 아무 문제 없이 제작 중인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 지금 계약된 지 2년째인데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요. 뭔가 진행 중이지만
아주 뭐랄까 힘들게 가고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게 수월하게 제작되는 영상물은 없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출판계에서 책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지 않나 보더라고요. 아까 저 12권 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에 2권 정도 네. 낸 건데, 그렇게, 성취주의적으로 책을 쓰던 사람이 사실 2년간 한 프로젝트에 갇힌다는 게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2부에서 그 미치고 팔짝 뛰는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초대 손님께 인생책 3권을 먼저 골라달라고 하고 그중에 한 권을 정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저희가 3권을 골라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작가님이 안젤라 에커먼 베카 푸블리시의 트러블 사전, 그리고 후지모토 타츠키의 안녕 에리, 김혜인의 펀치를 꼽아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이 트러블 사전으로 이야기를 주로 나눌 텐데 맞아요. 네, 다른 2권도 궁금합니다. 안녕 에리가 만화책이죠? 맞아요. 네. 이게 장강명의 인생책이라는 방송이잖아요. 네. 사실 장강명도 딱 무겁고 인생책도 딱 무겁잖아요. 네. 그리고 인생책 하면 보통 되게 커다란 책을 많이 고르시게 되는 것 같아요. 죄와 벌 이런 거 좀 골라줘야 될 것 같은. 노너. 네. 근데 저는 이럴수록 너무 가벼운 걸 고르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어요. 왜냐면 이제 가볍다고 걸작은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안녕 에리는 제가 최근에 읽은 여러 만화책 중 가장 압도적으로 그냥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이야기가 제 멱살을 끌고 가는 이 악력이 너무 대단해서 인생 만화책으로 꼽게 된 한 작품입니다. 저는 이 3가지를 모두 재미라는 키워드로 인생책을 골랐는데요. 아주 재밌거나 내 이야기를 재밌게 해줄 거거나 그런 기준으로 골랐어요. 안녕 에리는 기본적으로 엄마가 죽고 아들이 어떤 작가가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계속 엄마 얘기를 지겨움을 모르고 써왔단 말이에요. 포키님 굉장히 이제 친근하게 느껴져요. 그쵸. 제 책의 최대 뮤즈이시고, 이제 저의 친구들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 너 엄마 없으면 글 못 쓴다. 너 친구 없으면 글 못 쓴다. 이게 반박하고 싶지만 너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라는 이 너무나 재밌는 캐릭터를 이렇게도 가공해보고 저렇게도 가공을 해보았는데, 이 작가, 후지모토 타츠키가 엄마 이야기를 쓰는 방식이 너무 제가 못하는 방식으로 놀라워서 배우고 싶어서 인생책으로 꼽았습니다. 저는 무슨 영화를 만드는 젊은이의 무슨 청춘 스토리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맞아요. 그 얘기도 어머니 맞아요.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 또 후지모토 타츠키가 안녕 에리는 못 봤는데 굉장히 체인소맨인가요? 굉장히 이렇게 엽기적인 만화로 아주 히트를 한 그런 작가로 알고 있어가지고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안 돼요. 그 체인소맨 그린 만화가가 어머니 이야기를 그린다고? 그리고 영화를 위해 이렇게 청춘을 바치는 그런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린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전기톱으로 다 써나? 그러니까요. 이런. 대단히 스펙트럼이 넓은 작가인 거겠죠. 거기다가 이제 애니메이션화된 룩백이라는 만화도 정말 멋진 만화인데요. 저는 이제 체인소맨은 무서워서 잘 못 보고요. 안녕 에리와 룩백은 빅팬인데 이 2가지 만화에서 그나마 제가 좀 닮은 작품은 아마 룩백일 거예요. 그거는 창작자가 어떻게 작가가 되느냐에 이 작가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룩백을 더 닮았는데 저는 안녕 에리가 좀 더 제가 되고 싶은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뽑았고, 진짜 재밌는 책 읽고 싶다 하는 분에게 아무런 망설임 없이 추천할 수 있는 한 권입니다. 지금 안녕 에리는 시리즈물이 아니고 딱 그 한 권으로, 이 단행본 한 권으로 기승전결 끝나는 그런 거죠? 맞아요. 유리가면 이렇게 끝없이 나오는 그런 거 아닌 거죠? 아닙니다. 원피스 이렇게.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딱 마이크 드롭하듯이 뺨 이런 느낌이 드는 강력한 한 권으로 완결됩니다. 굉장히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책, 펀치는 이거는 만화책은 아닌데 만화에 관련된 책이죠? 만화에 관한 책. 네. 만화 편집자가 쓰신 책? 맞아요. 작가님도 많은 편집자님이랑 이제 일하셨겠지만 저는 편집자라는 직업을 너무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것도 좋아하고
같이 싸우는 것도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랑은 뭔가 영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이 책은 만화 편집자가 쓴 만화에 대한 에세이예요. 저는 사실 에세이라는 장르를 계속 써온 입장에서 항상 에세이가 받는 어떤 오해나 일종의 폄하 그리고 좀 덜 문학이라는 그렇죠. 소설보다 좀 아래에 있다는 뭔가 아무도 책에서 글자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뭔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왠지 시인이 제일 무슨 그쵸, 뭐 그쵸. 이렇게 천상계에 뭐 이렇게 맞아요. 계시는 것 같고 그 아래 소설가. 네, 소설가 그 밑에 비평가 네, 그 그다음에 밑에 뭐 이렇게 에세이스트. 산문가 맞아요. 뭐 네, 그 그런 게 좀 있죠. 좀 이렇게 쓰기 쉽다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왜 이런 오해를 받는지도 어떤 에세이집을 보면 사람들이 왜 에세이를 우습게 보고 뭐 쉽게 보고 이런 것도 이해하겠다 늘 생각하지만 항상 저는 에세이라는 장르에 대한 변호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자기 자신이 화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쓰기 어렵고 기술을 요구하는 장르라고 늘 생각하고요. 네. 그 에세이가 획득하는 문학성은 사실 이 목소리, 특유의 문체, 글투, 스타일에서 오는데 네. 그 글투를 발명하고 개발한다는 건 너무나 그렇죠. 재밌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혜인이라는 작가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소리를 가진 에세이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에세이의 문체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김혜인의 펀치를 읽어라 라고 대답하고 싶은. 저는 사실은 뭐 어느 만화 편집자의 이야기라고 돼 있어가지고 네. 펀치에 대해서 표지도 좀 발랄한 느낌이고 해서 네. 그 뭐 만화계에 뭐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을 둘러싼 약간 소재가 재미있는 뭐 그런 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스타일이 문체가 아마 장강민 작가님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주목한 부분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소재도 재밌고 스타일도 좋은 그런 네. 책이군요. 아무래도 만화라는 게 좀 만화 읽는 사람들이 가장 좀 세상 일에 덜 놀라는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워낙 별일이 다 일어나니까 대체로 웬만한 이야기는 좀 심드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실제로 이 편집자님의 문체도 되게 심드렁해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다음에 작가님 모시면 만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것도 이 출판 만화 이야기. 네네네. 되게 이상한 장르 같거든요. 그쵸. 네, 사람의 상상력을 되게 끌어올리는 장르 같고 이게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하고 다르고 되게 적극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고 맞아요. 또 스크롤 웹툰이랑도 다르고 웹툰하고도 다르고요. 출판 만화 이야기를 다음에 나눠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오늘도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역사가 길진 않지만 정말 미답의 영역에 가게 됩니다. 작법서. 작법서 이것도 진짜 할 말 많습니다. 할 말 많은데 이런 이야기 나눌 사람 별로 없는데 맞아요. 네, 정말 이렇게 작가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게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트러블 사전 작법서 맞죠? 작법서입니다. 네, 사전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어떤 책입니까?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제가 사실 이제 드라마 계약한 지 이제 지난 2년 내내 정말 여러 작법서를 돌고 돌며 작법서 낭인으로 지낸 지가 좀 되었어요. 안 풀리셨군요. 그럼요. 뭐가 안 풀리면 작법서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잘 되려고 보기 시작했으나 사실 작법서 세계에 머물면 너무나 달콤한 것도 있어요. 뭔가 영원히 작법서만 읽고 싶은 마음도 들거든요. 읽는 동안에는 약간 자신감도 생기고 맞아 이렇게 하면 맞아. 되겠네. 네. 됐어 난 이제 방법을 다 알았어. 네. 이런 착각을 주기 되게 쉽거든요. 그러다 자기 원고로 돌아가면 그쵸. 네. 그게 진짜 싸움이긴 한데 언제나 이제 작법서를 읽는 동안에는 행복합니다.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저는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작법서별로 이제 이야기가 겹칠 때도 재밌고 다를 때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 트러블 사전은 사전 시리즈가 있거든요. 뭐 트라우마 사전, 캐릭터 직업 사전, 딜레마 사전 등등 이제 이야기 쓰는 사람이 캐릭터에 관해서 도움을 구해야 될 때마다 펼치고 싶게끔 여러 그 소재별로 사전이 나와 있는데 이 저자 듀오가 계속 그 사전 시리즈를 쓰더라고요. 안젤라 에커만, 베카 푸글리시가. 맞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약한 게 이제 트러블. 갈등을 못 만드는 게 저의 큰 약점이기 때문에 트러블 사전으로 인생책을 골랐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 저는 이런 책이 있는 줄 몰랐다가 작가님 때문에 이제 읽게 됐거든요. 읽게 됐는데 약간 앞부분에는 작법서고 뒷부분은 이제 사전
형태로 이제 조언을 들려주는데 이게 조언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맞아요. 네, 중간에 읽다가 이거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책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만 펼쳐도 네, 되는. 제가 지금 아무 페이지나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생길 수 있는 내적 갈등, 위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가 두렵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기본 욕구에 미치는 영향, 대처에 이게 무슨 챕터냐면 안전한 공간이 위험해지다. 그쵸. 이응으로 가셨군요. 저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되다. 혹은 위험한 범죄자가 풀려나다. 뭐 이런. 위험한 범죄자가 풀려나다. 집단에서 쫓겨나다. 네. 공개 망신을 당하다. 트러블 사전이라 가지고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트러블, 네, 이야기로 펼칠 수 있는 트러블을 쫙 목록을 해놨고 그 중에 정말 사소하게는 알레르기 반응에 노출되다. 알레르기 반응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까지 줄줄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소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기 때문에. 안 날 때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작가님은 소설 쓰실 때 작법서에 의존하시는 편이었는지 아니면 전혀 안 보는 편이셨는지. 저 작법서 되게 많이 읽었었고요. 근데 약간 좀 위안을 얻기 위해서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좀 어느 순간에 인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작법서가 나를 못 밀어주는 때가 온다. 그리고 거기는 그냥 돌파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제 기운은 없고 이렇게 글 안 풀리면 계속 쇼츠 같은 거 보고 싶고 뭐 자료 검색해야지, 뭐 자료 수집해야지, 뭐 이러다가 뭐 인터넷 검색할 때 작법서라도 읽고 있으면은 뭐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했는데 작법서를 이게 그 쓰는 사람의 결핍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쓰다가 내가 이걸 못 쓸 것 같다.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용기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너는 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작법서를 좀 많이 읽은 편이거든요. 작가님은 그리고 트러블을 못 만든다. 이게 작가님의 결핍인가 보죠? 그쵸. 저의 지난 책들도 사실 대단한 트러블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대단한 트러블이긴 한데 약간 시트콤 같은. 그쵸. 어쩌면 갈등이 이제 시작되냐 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빨리 봉합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심화되고 더 난리가 나도록 잘 안 두는 작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 실제 인생에서도 조금 마찬가지인데 누구나 갈등을 막 더 심화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뭔가 특히 더 빨리 이걸 좀 봉합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거든요. 현명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면역력이 약한 게 아닐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물이 좀 이야기 속에서 고생하는 걸 오래 못 보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시청자로서나 작가로서나. 네. 그래서 사실 이걸 읽게 하는 것도 너무 죄송했을 정도로 인생이라는 게 원래도 트러블이 안 그래도 많은데 이걸 트러블 사전을 작가님한테 읽게 했다는 게 정말 새삼 송구스러운 마음인데. 저는 차라리 그 작가님의 추천곡이 저한테 약간 고생스러웠는데. 한번 들으시죠. 굉장히, 네. 저 추천곡을 추천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굉장히 트러블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으로 이 곡을 골랐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에 제일 안 어울리는 곡으로 골라주셨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노래 먼저 듣고 그러면 트러블 계속 얘기해 볼까요? 네, 무슨 노래죠? 되게 트러블스러운 노래인가요? 무엇을 틀어야 이 프로그램에서 한 번도 안 나온,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그런 노래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최고의 디바 현아님과 장현승님이 함께 공연하셨던 트러블 메이커. 희대의 명곡이죠. 저 사실 좋아해요,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되게 좋아요. 현아님도 좋아합니다. 네, 현아와 장현승님의 트러블 메이커. 1절만 들으면 안 될까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이슬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트러블 사전 이제 안젤라 에커먼과 베카 푸글리시가 쓴 작가들을 위한 사전 시리즈 중 한 권이고요. 그 작가들을 위한 사전 시리즈는 트라우마 사전, 디테일 사전은 또 도시편 있고 시골편 있고 캐릭터 직업 사전 있고 딜레마 사전 있고 제가 사실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이 외에 여러 가지 사전 중에 하필 트러블 사전이냐 하는데 작가님이 답을 주신 거고요.
작가님 트러블을 이제 만든다는 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 직업 사전은 캐릭터에 대한 것이고, 디테일 사전 도시편, 디테일 사전 시골편은 배경에 대한 것이고, 뭐 이렇게 소설의 구성 요소들 있잖아요. 네네. 이건 캐릭터가 약한 사람은 이걸 보면 되고, 배경이 궁금한 사람은 이걸 보겠구나. 작가님은 플롯에 좀 관심이 있는 거 아닐까? 맞아요. 왜냐하면 뭔가 제가 산문가로서 계속 즐겁게 훈련해왔던 것은 네.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아주 즐거운 소묘들을 계속 하는 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 열심히 수련해온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열심히 잘 소개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얘네들을 사실 되게 재밌게 충돌시켜야 되는데, 그쵸. 와, 어떻게 둘을 저렇게 싸우게 하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게 붙여야 되는데, 항상 그 충돌에 대한 아이디어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되게 소질이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트러블 사전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캐릭터가 나오고 그 캐릭터의 매력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작가님이 되게 탁월하시죠. 아, 감사해요. 정말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이렇게 좀 흔하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혹은 이제 뭐 사회에서 되게 막 조명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작가님이 묘사를 하시면 되게 이제 섬세하게 잘 묘사를 해주시고, 그의 매력을 되게 이렇게 열띠게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와, 읽는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읽고 나서 약간 제 경우에 한 2시간 정도 다른 사람을 좀 약간 이슬아 작가님 같은 눈으로 따뜻하게 좀 따뜻하게 보다가 원래 이 냉소적인 그걸로 돌아가긴 해요. 돌아가긴 하는데, 픽션은 조금 다른 건가 보죠?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K-드라마라는 장르가 네. 이제 보통 심한 장르가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네. 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네, 네. 그 중에서도 K-드라마는 지금 심한 걸로 세계 진출을 하고 있는. 이제 김치로 좀 싸대기도 때려주고. 그니까요. 뭐. 네. 김치로 싸대기, 그게 참 잊을 수가 없잖아요. 되게 훌륭한 액션 아이디어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는 연습을 되게 의도적으로 많이 한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지금 책매대에서 경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볼거리들 사이에서 다른 K-드라마들 사이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원작에서 많이 심해져야 이제 편성도 받을 수 있고 그런겠죠. 저희가 책을 읽는 사람, 혹은 일간 이스라를 구독하는 사람은 이미 그 책을 펼칠 때 마음가짐이, 그쵸. 내가 이걸 읽어야겠다. 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뭐 설거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일간 이스라는 구독할 때 이미 구독료를 내고, 맞아요. 내가 봐야겠다. 이런 되게 적극적인 독자들인데, TV 드라마는 생각해보니까, 그쵸. 뭐 과일 깎아 먹으면서 뭐 보다가, 맥주 마시면서 보다가, 잠깐 청소기도 돌렸다가, 그쵸. 그러다 TV 재미없으면, 저게 왜 저렇게 밍밍해? 이러면서 딴 채널 뭐 없나? 이러고 돌리고. 맞아요. 인물들이. 그 영화 관객이랑도 다르잖아요. 그쵸. 영화 관객은 어지간하면 극장에서 나갈 생각은 좀 안 하잖아요. 그니까요. 요즘엔 드라마도 더 몰아보기로 보는 분들도 많고, 1.5배속 시청도 흔한 일이라서, 정말 재밌게 자극적으로 많은 향신료를 써가면서 네. 하는 방향으로 각색을 하고 있어요. 제가 K-드라마가 아닌 다른 드라마를 보다가 가끔 K-드라마를 보면은 그 말투에 좀 놀래요. 어떤 말투요? 다들 좀 신경질을 내고 있고, 다들 날이 서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K-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거. 못난 놈, 아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쵸. 뭐, 네가 감히 뭐 약간, 특히 이제 K-드라마에서 사극쯤 되면은, 그쵸. 얼굴도 말을 하고 있어요. 얼굴이 막 화면 꽉 차가지고 막 이렇게, 뭐, 대왕 대비께서 뭐 하셨단 말이오. 이런. 상당합니다. 진짜 K-드라마 상당하고, 거기다가 K-발라드까지 흐르면 정말 와, 내가 선택한 장르가 이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래도 왜 이게 하고 싶었을까를 계속 자문하게 되잖아요. 네. 사실 드라마라는 건 막 욕하기 되게 쉬운, 그러니까 네. 다들 혼수는 두는 그런 장르지만 이제 막상 여기 들어가서 하게 되면 제가 아무리 이제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정말 와, 이걸 보느니
뭘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안 좋아하던 드라마조차도 너무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되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쨌든 이 한 12부작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일단 완성됐다는 것에 대한 대단함과 그건 이런 장르인 거예요. 저잣거리의 이야기. 그래서 막 상스럽고 다음날 뭐 수영장 탈의실에서 만나서 걔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기 좋은 되게 만만한 장르인 거예요. 그 만만성을 제가 좀 사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잘 버텨보고 입봉도 꼭 하고 싶어요. 아까 면역력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러블 사전을 읽다가 궁금한 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문학 청년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던 소설이 좀 그래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주인공이 아무튼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야 그 작품이 걸작이 되는 것 같다.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뭐 막 정말 정신적으로도 무너지고 육체적으로도 무너지고, 그래서 읽고 나면 한동안 이렇게 그게 흉터처럼 남아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면은 막 울컥한다거나 내지는 막 그래서 제 삶의 경로가 바뀐다거나, 저한테는 또 그런 책이 저의 인생 책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다른 사람 마음을 핥히는 책. 상처를 남기는 책. 네, 상처를 남기는 책. 그 책이 좋은 책이고, 문학을 읽는다는 건 그 상처를 겪는다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약간 나이 들으니까 좀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근본적인 생각은 이제 저는 계속 그렇게 사람들 상처를 주는 거를 쓰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히 있는데, 상처를 안 줘도 좋은 책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하고, 뭐 이제 힐링 소설들 약간 좀 폄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힐링 소설 중에 저 읽고 되게 막 힐링도 이런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읽으면서 울면서 힐링. 작가님 너무 의외인데요.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만화 중에도 왜 그런 그쵸, 거 있잖아요. 그쵸. 예, 뭐라 그러죠? 뭐 백합물이 아니라 뭐 하여튼 그 치유물. 치유물. 예, 치유물. 애니메이션 치유물. 뭐 그리고 이렇게 훈훈한 것.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좀 젊은 독자들이 무해한 어떤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 보면서 좋은데? 뭐 꼭 사람이 꼭 트러블을 그렇게 심하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사실 원래부터 조금 상처를 좀 주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고 감탄하는 영화, 드라마, 책들은 진짜 좋은 상처를 남기는 작품들인데, 제가 쓸 때는 그런 거를 참 잘 못하더라고요. 좋은 상처를 남기는 것. 그 애초에 이 이야기가 가진 긴장도 자체, 그러니까 작가한테 좀 그런 거 타고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독자를 긴장하게 하고 싶은 욕망 자체도요. 저한테 그게 참 없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시청자가 제 것을 보고 읽고 좀 웃겼으면 좋겠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웃기고 어쨌거나 결국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니까 되게 재밌고 매력적이고 귀여운 선에서 이야기가 그쳤다면 드라마 작가가 되면서 정면으로 이제 자기의 못하는 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어떤 리뷰를 보다가 되게 흥미로웠던 게 어떤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거랑 관련 없이 한 독자님께서 이스라 글은 우파 글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 왜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주인공이 세상을 좋게 만들고 주인공이 건강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껴안는다는 점에서 그래서 그분의 기준에 따르면 이제 좌파 소설은 주인공이 좀 더 나락이어야 되는. 이제 읽은 독자가 이 세상은 살만해라고 생각하면 우파 소설이 되는 거고 그런 분류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세상이 이렇게 썩었구나,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면 좌파 소설인 그렇게 거고. 분류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제 이야기가 뭐랄까 어떤 점에서 보수적일 수 있다고 스스로 전 자평했던 것 같아요. 체제 순응한다, 기본적으로. 그쵸. 이제 근데 간 여장이 이제 체제에 저항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원작에서 가족 이데올로기 안에 있다는 점에서 누군가한테는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 누군가한테는 너무 급진적이겠죠, 이미. 네. 그래서 항상 그 애매한 중간에서 잘 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이 체제를 긍정한다, 부정한다 이것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쓰는 이게 산문이 됐던 픽션이 됐던 이 캐릭터가 내 이야기 안에서 너무 마음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읽은 사람들이 너무 상처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흐뭇하게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인가요? 다 맞는 말씀 들리는데요. 첫째로 캐릭터가 너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저는 이제 사람들이 책을 펼치는 순간이 되게 다들 막 생계와 인생 이런저런 문제로 되게 힘든 와중에 책을 펼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 책을 읽는 기간 동안 굉장히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 종이책 자체가 지금 독자를 많이 잃고 있는 시점에서 그냥 재밌어서 페이지가 술술 넘어간다 이런 문장을 항상 추구하기 때문에 네. 재밌고 즐겁다. 이 독서가 쾌에 가깝다. 이 방향을 지향해서 그렇게 쓴 것도 있는데요. 체제 수능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얘기라 할 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원작보다 드라마가 표면적으로 보기에 더 체제 수능적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어떤 점에서 가족이 팀이 되어서 한 회사를 운영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모두를 다 가족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점에서 더 저항적이지 않나 드라마가? 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뭐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정말 필요한 거는 이렇게 적절한 트러블인데 맞아요. 이야기로서 맞아요. 뭐 이 중에서 이렇게 사전을 읽으시다가 이 트러블 괜찮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써먹으신 게 있으신가요? 알레르기 반응? 알레르기 반응은 없었고요. 네. 이제 적절한 사기당함? 사실. 적절한 사기당함. 그쵸. 왜냐면은 사실 돈이 충분하지 않은 가족에게 이런저런, 금전적인 사고는 언제나 치명적이기 때문이고, 큰 사기 아니더라도 되게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맞지 않는 사람과 손발을 맞추는 고통도 트러블이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굉장히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갑자기 모르게 되는 고통도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라이벌을 못 이기는 갈등 뭐 등등을 참고했었습니다. 그 작가님도 이제 글쓰기를 가르치셨잖아요. 네. 그리고 작가님도 글방에서 배우신 기간이 있고요. 네. 저도 이제 뭐 대학에서 글쓰기를 가르친 기간이 있고, 저는 이제 글방에서 배운 적은 없지만 뭐 독학하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글쓰기를 가르칠 때 제가 되게 놀란 게, 저는 오랜 시간 이제 뭐 작법서를 보거나 남한테 배워가지고 터득한 걸 어떤 사람 되게 본능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그 사람이 뭐 총체적으로 잘 쓴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어디를 되게 이렇게 되게 본능적으로 그냥 쟤는 왜 저거를 본능적으로 하지? 싶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트러블 만드는 거는 작가님한테는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 재미있는 캐릭터가 있고 이 가족한테 사고가 나야 되는데 뭐 보이스피싱 당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본능적으로 잘 안 나오시나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고민을 해서 보이스피싱 어떨까? 이게 되게 소심하게 시도하는 편에 가까운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작가들을 보면은 좀 너무 막 그 작가의 글에서 광채가 나는 느낌이에요. 너무 부럽고 그 정말 다양한 글쓰기 동지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였는데 최근에는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을 쓰는 사람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오히려 저한테 정말 황금 플롯만 주어진다면 그것을 워싱하고 윤색하고 내 톤으로 맞추는 건 자신 있다 이런 느낌인데 무엇이 채널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흥미진진한 사건인가 이게 항상 계속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썼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 이렇게 남이 쓴 거 이렇게 좀 배경을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역사물인데 네. 뭐 미래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써볼까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떠세요? 잘 안 되더라고요. 뭐가 빠졌는지. 근데 작가님은 인물들 좀 괴롭히는
저보다 훨씬 잘 괴롭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괴롭힙니다. 네. 그거는 혹시 저희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훌륭한 작가이시기 때문이겠죠. 아니 그게 그 쾌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저런 생각도 좀 해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나는 이 캐릭터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캐릭터를 괴롭히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캐릭터를 나락에 못 떨어뜨리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소설은 못 쓰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좀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좀 싸늘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한테 싸늘하세요?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뭘 못 받았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닌가? 유전자 같은 게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이야기라는 게 네. 특히 뭐 드라마라는 게 인물이 무언가를 너무너무 원하는데 그걸 이루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 구조잖아요. 네. 그게 아니면 사실 이야기는 플롯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강력히 원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걸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담금질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원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방해해야지 저렇게 방해해야지 이게 그쵸. 저는 이거에 익숙해지는 게 좀 오래 걸렸어요 진짜로. 왜냐면 에세이와 소설을 쓸 때 그 감각을 별로 활용을 안 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가요? 저는 작가님 에세이를 보면은 그 인물들의 욕망 같은 게 되게 잘 느껴지고 그게 되게 생활의 욕망이라 가지고 그 욕망을 이제 좌절시키면 트러블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저는 욕망까지는 잘 다룬 것 같은데 어떻게 좌절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몰랐던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그래 보이스피싱 좋아하는 사건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실제로 AI 목소리로 많이 바뀌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끼는 사건입니다. 작가님이 이렇게 그 좌절, 그러니까 어떤 인물한테 되게 자주 불어넣는 그런 좌절 이런 거는 혹시 있으신가요? 제 경우에는 있거든요. 저는 뭐예요? 공허함입니다. 뭐를 막 열심히 추구를 하지만 이게 사실은 추구해봤자 별거 없다. 뭐 이런 거를 깨닫는 순간 혹은 그걸 이제 이뤘든 안 이뤘든 그래가지고 그런 공허함을 자주 이제 저도 이제 제 캐릭터를 막 담금질을 해야 될 때, 때릴 때, 공허함이라는 치측으로 많이 때리는 것 같고, 제가 평소에 좀 그런 게 거기에 아마 시달려가지고 그런가 봐요. 작가님도 좀 뭐 시달리시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그쵸. 근데 뭔가 공허함과는 잘 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 감각인 것 같아요, 공허함은. 오히려 좀 반대로 저나 제 인물들이나 이제 욕망에 지치는 타입이 훨씬. 욕망에 지치는? 네. 이루고 싶은 게 많은데 자기가 아직 그만큼이 아니어서 괴로운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허영 때문에 쪽팔리는 경우 같은 걸 좀 많이 줍니다. 사실 작가도 여러 가지 과잉된 자의식과 허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옆에서 놀리는 대사로 주인공들을 많이 놀리는 것 같네요. 간여장의 시대 드라마 굉장히 기대됩니다. 막 재밌고 보면서 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창피해 막 이런 장면이 좀 나오겠네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건 역시 저희 합동 작품이기 때문에 절대 대놓고 부끄럽다고 하진 않겠지만 집에서 괴로워하겠죠. 작가님이 창피해 하시는 게 아니라 왜 저희 이렇게 막 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제 막 저거 내 모습이잖아 하면서 막 부끄러워하는. 그러기를 전 작가분이 보면서 그런 점에서 공감할 수 있길 바라죠. 작가를 놀리는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이슬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법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작법서 굉장히 많이 읽으신 거죠? 네.
하지만 작가님도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서. 근데 정말 뭐 고전들 있잖아요. 뭐 로버트 맥키 할아버지, 로버트 맥키, 네. 여러 가지 뭐 캐릭터, 대사, 유혹하는 글쓰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러. 작법서라는 장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좀 사기가 있지 않나요? 작법서는 상당히 종교적이죠. 실제로 이게 네. 이야기가 막힌 중생들, 네. 그리고 입봉을 하지 못한 지망생들에게 성경 같은 것이죠. 의지하듯 아침마다 펼쳐본다. 실제로 약속하지만 막연하게 약속한다. 그쵸. 사실 작법서가 대신 돌파해주진 않지만 용기와 힌트를 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작법서 중에 안젤라 에커만, 베커 푸글리시의 이 사전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예시가 풍부하다는 점일 것 같고요. 네. 기역부터 히읗까지 웬만한 아주 딱 똑같은 갈등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류의 갈등들이 레퍼런스로 나와 있다는 점. 근데 이걸 다 읽지 않더라도 왠지 마음이 든든하다는 점이 장점일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뒤에 파트보다 앞에 네. 그 작법서 소개 파트를 더 좋아하는데 네. 갈등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래서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근데 그게 너무나 다 맞는 말이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갈등이 캐릭터의 과거를 드러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캐릭터의 그릇된 세상에 대한 믿음을 깨부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갈등에 대한 문장을 주면서 좀 생각의 방향을 재밌게 뚫어준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트러블 사전 한 600쪽 조금 안 되는 책인데 네. 앞에 한 110여 쪽이 그런 이제 이론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사전이고 네. 그 이론서에 나온 부분 중에 좀 작가님이 읽으시면서 지금도 약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진짜 유용한 조언이다 이런 부분 있을까요? 어떤 작가에게는 너무 쉽지만 저한테는 어려웠던 당연한 조언들 중에 하나일 텐데요. 네. 저는 갈등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둔다 파트가 저한테 너무 어려웠어서 되게 여러 번 다시 읽은 파트였어요. 갈등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둔다.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네. 예를 들어서 1화에서 일어난 갈등이 1화에서 해결 안 돼도 된다는 걸 제가 되게 늦게 알았어요. 사실 점점 2화에서 심각해지다가 4화에서 해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적수가 네. 매일 만나는 부모, 형제, 자매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적과 싸우는 고통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동지와 싸우는 고통에 비하면. 간헐장애 시대는 동지와 싸우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동지와 싸우는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은 많은 갈등 속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이게 얼마나 좋은 소재인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부분이어서 네. 적과 싸우는 갈등은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맞아요. 사람을 되게 내가 어떤 싸움 속에 있다, 대의 속에 있다. 네. 네, 저 적을 상대로 하면서 본인은 그 싸움이 짜증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싸울 상대가 없으면은 이제 공허함 빠지게 되는데 동료와 싸우는 거, 혹은 뭐 가족과 싸우는 거 이거는 진짜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최고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겠죠.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 그렇죠. 정말 힘들죠. 트러블 사전의 이제 뒷부분에서 그러면은 이걸 읽다가 약간 여기에 묘사되지 않은 인간사의 불행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트러블만큼 피하고 싶다.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이 트러블만큼 피하고 싶다. 사실 이 안에도 이미 충분히 많은데요. 저는 일단 여기 전쟁도 한단 말이에요. 네. 전쟁을 가장 피하고 싶은 것 같고요. 애초에 전쟁은 좀 제가 그릴 수 있는 스케일의 갈등이 아닌 것 같아요. 참 톨킨 이런 사람들 저는 늘 너무 대단해요. 그 스케일을 그린다는 것이. 반지의 제왕. 네네. 항상 그 스케일을 볼 때 아예 다른 종류의 작가라고 느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피하고 싶은 고통. 언제나 죽음에 대한 것이겠죠. 제가 너무 이것에 대한 경험치가 없어서 쓸 엄두도 못 내는 게 죽음에 관한 트러블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가녀장의 시대에는 죽음이랑 전쟁은 안 나오는 거죠? 확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적과의 싸움이 아닌 동료와의 싸움, 가족과의 싸움 많이 나오게 되고 저는 가녀장의 시대도 굉장히 스펙터클할 네. 거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2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1부 마무리하는 노래 한 곡 추천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계속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노라 존스의 더 스토리라는 아름다운 팝송 신청했습니다. 장강명의 인생책 이슬아 작가님과 1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 작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흥미롭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안젤라 에커만과 베카 푸글리시가 쓴 트러블 사전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2부에서 이슬아 작가님이라는 사람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작가님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슬아 작가님,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노라 존스의 더 스토리 들으며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